연화는 오늘따라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녀는 마당으로 나와 달을 올려다봅니다. 그때였습니다. 툭. 담장 너머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마당 한복판으로 날아와 떨어집니다. 이 고결한 척하던 과부년이 결국 대문 뒷구멍을 열었구나. 내 인연 연화야. 음행을 저지른 여인은 장백개를 쳐도 모자람이 없다. 사또. 판결을 내리시기 전에 이 신발의 비밀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연 연화는 이 판서의 귀띔을 받고 어떤 기막힌 한마디로 판결을 뒤집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에서 실제로 떠돌던 기막힌 재판 야담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삼라만상이 잠든 이 시각, 경상도 어느 고을의 산자락 끝에 자리한 자그마한 초가집 한 채가 보입니다. 이곳은 이른 나이에 서방님을 여의고 홀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아가는 연화의 집입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가냘픈 등잔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연화는 오늘따라 잠이 오지 않습니다. 기제사를 지내고 남은 정갈한 음식들을 정리하며 그녀는 마당으로 나와 달을 올려다봅니다. 서늘한 가을바람이 연화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달빛은 유난히 밝아 마당에 핀 들국화가 하얗게 질린 얼굴을 드러내고 있죠. 그때였습니다. 툭. 담장 너머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마당 한복판으로 날아와 떨어집니다. 연화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칩니다. 고양이라도 지나갔나 싶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때 묻은 사내의 가죽신 한 짝이었습니다. 연화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여인의 홀로 사는 집의 담장을 넘어 들어온 사내의 물건.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조선 땅에서 과부의 마당에 신발이 던져졌다는 건 누군가 그녀의 정조를 낚아채겠다는 노골적인 위협이자 낙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가 미처 신발을 치우기도 전이었습니다. 이 고결한 척하던 과부년이 결국 대문 뒷구멍을 열었구나. 마을의 재력가이자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박진사가 하인들을 대동하고 들이닥칩니다.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마당에 떨어진 신발을 지팡이로 가리키며 동네 사람들이 다 듣도록 고함을 지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박진사의 계략이었습니다. 연화의 고운 자태에 눈독을 들였으나 번번이 거절당하자 그녀를 부도덕한 여인으로 몰아관가에 넘긴 뒤 자신의 첩으로 삼아 구원해주겠다는 심산이었죠. 연화는 차가운 관가 바닥에 무릎이 꿇려집니다. 사또의 위엄 서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인연 연화야, 이 신발이 내 마당에 있었다는 증언이 줄을 잇는데 아직도 결백을 주장하느냐? 음행을 저지른 여인은 장백대를 쳐도 모자람이 없다. 연화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증좌가 명백했습니다. 박진사가 미리 매수한 주막집 과객들이 밤중에 연화네 집 담을 넘는 사내를 보았다며 거짓 증언을 늘어놓았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관가 마당 구석, 찌그러진 갓을 빗딱하게 쓰고 툇마루에 걸터 앉아 하품을 하던 한 사내가 일어섭니다. 바로 팔도를 유랑하던 괴짜 선비 이판서였습니다. 그는 어슬렁거리며 사또 앞으로 다가갑니다. 사또, 제가 보기에 이 판결은 아주 흥미롭습니다만 딱 하나 귀신이 곡할 노릇이 하나 숨어 있구먼요. 사또가 눈을 부릅뜹니다. 무엇이냐? 이 무엄한 놈은? 이 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연화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젖은 눈망울을 빤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그러나 장내에 울려 퍼지도록 말합니다. 연화 아지매, 걱정 마시오. 내가 방금 이 신발 주인하고 대화를 좀 나눴거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죽은 가죽신과 대화를 하다니 미친놈이 분명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 판서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박진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연화의 입을 통해 터져 나올 그 한마디가 이 거대한 거짓말의 뚝을 무너뜨릴 차례입니다. 연화는 이 판서의 눈빛에서 기묘한 용기를 얻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소매자락을 걷어붙이고 사또를 향해 고개를 번쩍 듭니다. 사또.
판결을 내리시기 전에 이 신발의 비밀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적이 흐릅니다. 과연 연화는 이 판서의 귀띔을 받고 어떤 기막힌 한마디로 판결을 뒤집을까요? 관가 마당에 서늘한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사또는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눈을 가늘게 뜹니다. 박진사는 속으로 저 계집이 이제야 실토를 하려나 보구나 싶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귀를 기울입니다. 연화는 이 판서가 건넨 묘한 신뢰의 눈빛을 가슴에 품고 마침내 입을 뗍니다. 그 목소리는 가냘프지만 관가 담벼락을 울릴 만큼 단호했습니다. 사또, 이 신발은 제 서방님이 저에게 보내신 마지막 서찰이옵니다. 이 뜬금없는 소리에 박진사가 벼락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내 인연, 죽은 지며 해가 지난 내 서방이 어떻게 신발을 보낸단 말이냐? 해괴망측한 소리로 사또를 기만하지 마라. 그러나 연화는 물러서지 않고 말을 잇습니다. 사또께서도 보시다시피 이 신발은 바닥이 닳아있고 흙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사옵니까? 어젯밤 보울에는 이슬이 내려 마당 흙이 질척였으나 이 신발 바닥에 묻은 흙은 바짝 말라 있습니다. 이는 이 신발이 어젯밤 담을 넘은 사내의 발에서 벗겨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품속에서 오랫동안 간직되었다가 던져진 것이라는 증거이옵니다. 사또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이 판서가 옆에서 부채질을 하며 추임새를 넣습니다. 허허, 과연 그렇구먼. 귀신이 신발을 신고 왔다면 흙이 말라있을 리가 없지. 연화가 박진사를 똑바로 응시하며 뒤집기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리고 사또, 제 서방님은 생전에 왼쪽 발가락이 하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발의 왼쪽 끝을 솜으로 채워 신으셨지요. 만약 이 신발이 정말 제 정인의 것이라면 신발 속을 확인해 보아 주십시오. 만약 이 신발 속에 솜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죽은 서방님이 제 정절을 시험하러 오신 것이요. 만약 솜이 없다면 이는 제 서방님의 신체 비밀을 모르는 천한 도둑놈이 제 명예를 뺏으려 던진 가짜 증거일 것이옵니다. 박진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클빛으로 변합니다. 그는 그저 시장에서 흔한 사내 신발 한 짝을 사서 던졌을 뿐 연화 남편의 발가락 모양까지 알 리가 없었습니다. 사또가 명합니다. 여봐라, 당장 그 신발 속을 확인하라. 나졸이 달려들어 신발 속을 샅샅이 뒤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손뭉치는커녕 실밥 하나 나오지 않습니다. 연화의 남편이 발가락이 없었다는 말은 사실 이 판서가 연화에게 미리 일러준 기막힌 거짓말이자 함정이었습니다. 박진사는 당황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사또,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저 신발을 살 때는 분명 말실수였습니다. 스스로 신발을 샀다고 자백해버린 박진사는 제 입을 틀어막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내 이놈 박진사, 내 놈이 입으로 신발을 샀다고 자백을 하는구나. 사또의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박진사는 그 자리에서 하얗게 질려 바닥에 고꾸라집니다.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는 순간 연화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런 연화의 어깨 위로 따스한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이 판서가 어느새 다가와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줍니다. 아짐에, 이제 고생 끝났소. 죽은 서방님이 보낸 건 신발이 아니라 나 같은 귀인을 보내신 모양이구먼. 이 판서의 너털웃음에 연화는 눈물 젖은 얼굴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고 관가를 구경하던 백성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합니다. 누명은 벗었으나 박진사의 보복이 두려워진 연화. 이 판서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기상천외한 제안을 하나 건넵니다. 아짐에 혼자 살기 무서우면 나랑 같이 팔도 유람이나 다니겠소. 내가 그쪽 보디가드. 아니, 호위무사 노릇은 기가 막히게 하거든. 조선 최고의 괴짜 선비와
정숙한 과부의 기상천외한 동행. 그들의 다음 행선지에서는 또 어떤 기막힌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박 진사가 끌려나간 관가 마당에는 시원한 바람이 감돕니다. 연화는 아직도 가슴이 방망질 치는 듯하여 어깨를 들썩이며 서 있었지요. 그때 그녀의 어깨를 감싼 이판서의 겉옷에서 은은한 묵향과 거친 들풀의 냄새가 섞여 올라옵니다. 낯선 사내의 온기였으나 이상하게도 서럽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습니다. 이판서는 특유의 능청스러운 표정으로 사또를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사또 판결을 바로잡아 주시니 이 고을 달빛이 오늘 밤엔 참으로 맑겠습니다. 소인은 이만 이 여인과 함께 남은 신발 이야기나 매듭 지으러 가보겠습니다. 사또의 허락이 떨어지기 무섭게 이판서는 연어의 손목을 부드럽게 감싸 쥐고 관가를 나섭니다. 고을 어귀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 멈춰 선 두 사람. 연화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이판서에게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선비님, 은혜가 만극하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의 발가락 이야기는 어찌 아셨사옵니까? 사실 저희 서방님은 발가락이 모두 멀쩡하셨는데 말입니다. 이판서가 부채를 탁 접으며 껄껄 웃습니다. 아짐에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안에 담긴 진실이 보이는 법이지요. 박 진사의 눈에는 탐욕이, 아지매의 눈에는 서러운 진심이 보였소. 사실 발가락 이야기는 내 지어낸 거짓말이었소. 도둑놈은 재발이 저린 법이니 그놈이 제풀에 넘어갈 함정을 판 것이지. 연화는 그의 지혜에 감탄하며 수줍게 묻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어찌 살아야 할까요? 누명은 벗었으나 박 진사의 세도가 무서워 집으로 돌아가기가 두렵사옵니다. 이판서는 잠시 먼 산을 바라보더니 품속에서 낡은 지도 한 장을 꺼냅니다. 마침 내 다음 행선지가 한양인데 혼자 가려니 적적하던 참이었소. 아짐의 손맛이 예사롭지 않아 보이니 가는 길에 내 주먹밥이나 좀 챙겨주지 않겠소. 보수는 내 목숨 걸고 아지매를 지키는 것으로 대신하리다. 이것은 제안이라기보다 고백에 가까운 권유였습니다. 정숙한 과부로서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연화는 이 괴짜 선비의 눈에서 생전 처음 느껴보는 설렘을 발견합니다. 잠 못 이루던 긴 밤이 지나고 먼 지평선에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옵니다. 연화는 집으로 돌아가 작은 보찜 하나를 꾸려 나옵니다. 대문 앞에 서 있던 이판서가 그녀의 짐을 뺏어 들며 앞장섭니다. 자, 가십시다. 조선 팔도에 억울한 눈물 흘리는 이들이 어디 한둘이겠소.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그 눈물 닦아주는 재미에 밤잠 설칠 일은 없을 것이오. 두 사람이 한양으로 향하던 중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여우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옆방에서 혼례를 치르러 가던 새 신부가 비명도 없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선비님, 방금 담장 위로 검은 그림자가 지나갔사옵니다. 연화의 날카로운 관찰력과 이판서의 배짱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할 시간. 과연 사라진 신부의 행방과 그 뒤에 숨겨진 서글픈 사랑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산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저녁, 연화와 이판서는 안개자욱한 노루목 고개를 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산속 깊은 곳에 홀로 떨어진 단풍 주막. 평소라면 길손 몇 명만 있을 법한 작은 주막인데 오늘따라 마당에는 화려한 가마 한 채와 진보다리가 가득합니다. 알고 보니 인근 고을 부잣집으로 시집가는 새 신부의 행렬이 날이 저물어 이곳에서 쉬어가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주막 안의 분위기는 잔칫날 같지 않고 살얼음판처럼 차갑기만 합니다. 밤이 깊어 삼경을 지날 무렵 갑자기 연화의 방 문고리가 가늘게 떨립니다. 이판서의 겉옷을 덮고 선잠이 들었던 연화는 예민한 감각으로 눈을 뜹니다. 누구냐? 연화가 나직이 소리치며 문을 열자 그곳에는 새 신부의 수발을 들던 어린 몸종이
사시나무 떨듯 떨며 서 있었습니다. 아지매 도와주셔요. 아씨가. 우리 아씨가 방금 사라지셨어요. 연화는 즉시 옆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 안은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나 창문이 아주 미세하게 열려 있고 바닥에는 신부가 머리에 꽂았던 옥비녀 하나가 툭 떨어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창틀을 살폈습니다. 그곳엔 짙은 안개 때문인지 축축한 흙이 아닌 기묘하게 매끄러운 꽃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나온 이판서가 비녀를 집어들고 냄새를 맡아봅니다. 이것은 산속의 흔한 꽃가루가 아니로군. 도심의 기방이나 분전에서나 쓰이는 값비싼 분 냄새야. 신부의 행렬을 책임지던 가솔들은 산적의 소행이다, 여우가 홀려간 것이다라며 우왕좌왕했지만 이판서의 눈은 주막 마당 구석에서 묵묵히 말의 먹이를 주던 마부 돌쇠를 향합니다. 이판서가 연화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건넵니다. 아지매, 이번엔 그대의 연기력이 좀 필요하겠소. 저 마부의 등 짐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아지매가 기절을 좀 해줘야겠구먼. 연화는 이판서의 의도를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마부 돌쇠의 발치로 쓰러집니다. 아이고, 내 가슴이야. 사람 살려요. 당황한 돌쇠가 연화를 부축하려 허리를 숙이는 순간 그의 품 안에서 연한 분홍색 비단댕기 하나가 삐져나옵니다. 그것은 사라진 신부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돌쇠의 눈에서 흐르는 것은 범죄자의 불안함이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의 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판서가 돌쇠의 어깨를 꽉 누르며 엄하게 묻습니다. 내 이놈 신부를 어디에 숨겼느냐? 이 댕기가 왜 내 품에 있는 것이냐? 돌쇠는 결국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진실을 토해냅니다. 사실 신부와 마부 돌쇠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연인 사이였습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빚을 갚기 위해 딸을 강제로 늙은 부자에게 시집 보내려 하자 두 사람이 도망치기로 약조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신부는 막상 부모님의 안위가 걱정되어 주막 뒷산 절벽에서 생을 마감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판서와 연화는 돌쇠를 앞세워 뒷산 절벽 끝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엔 하얀 소복 차림으로 눈물 짓고 있는 신부가 서 있었습니다. 가솔들이 몰려와 신부를 끌고 가려 하자 이판서가 다시 한번 위풍당당하게 나섭니다. 그는 품에서 아까 주운 옥비녀를 높이 치켜듭니다. 모두 멈춰라. 이 비녀는 왕실에서 하사한 물건이거늘 비녀가 부러졌으니 이는 국법으로 금지된 불길한 혼례로다. 만약 억지로 혼인을 강행했다간 이 가문의 대가 끊길 것이니 내 이 사실을 관가에 고하겠다. 이판서의 서슬퍼런 구라. 아니, 기지의 겁을 먹은 가솔들은 주춤합니다. 연화는 그 틈을 타 신부의 손을 꼭 잡고 속삭입니다. 아기씨, 죽는 것보다 힘든 게 세상이라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놓는 것만큼 아픈 법도 없답니다. 저 선비님의 말씀은 가짜이나 아기씨를 향한 저 청년의 마음은 진짜이니 용기를 내셔요. 결국 이판서가 가솔들에게 적당한 핑계와 엽전 몇 푼을 쥐어주어 돌려보내고 두 연인은 어둠을 틈타 먼 고을로 도망치게 도와줍니다. 동이 터오는 새벽, 멀어지는 두 연인의 뒷모습을 보며 연화가 나지막이 말합니다. 선비님은 참으로 거짓말쟁이십니다. 발가락에 이어 이번엔 왕실 비녀라니요. 이판서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답합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참된 돌이 아니겠소. 그나저나 아지매, 아까 기절하는 연기가 아주 일품이었소.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떠납니다. 이제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고마움을 넘어선 묘한 신뢰가 싹 트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한양 땅을 밟은 두 사람.
그런데 길거리마다 붙은 방에 이판서의 얼굴과 똑 닮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역적을 찾습니다라는 글귀와 함께 말이죠. 선비님, 저 그림 속 인물이 어찌하여 선비님과 일이 닮았단 말입니까? 이판서가 숨겨온 진짜 이름과 과거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한양도성에 가까워질수록 길은 넓어지고 사람들의 행색은 화려해집니다. 하지만 연화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고갯마루 성벽마다 붙어있는 방 때문이었지요. 그곳에는 이판서의 얼굴과 흡사한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고 그 위에는 대역죄인 이명훈을 잡는 자에게 포상금 1,000냥을 내린다는 무시무시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화는 보찜을 꽉 쥐며 이판서의 눈치를 살핍니다. 정작 당사자인 이판서는 갓을 눌러쓰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태평하기만 합니다. 도성 안 외진 주막 뒤뜰, 연화가 결국 참지 못하고 이판서의 소매자락을 붙잡습니다. 선비님, 저기 붙은 그림 속 인물이 어찌 선비님과 그리 닮았단 말입니까? 대체 누구시기에 이리 쫓기시는 신세입니까? 이판서가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봅니다. 평소에 장난기 어린 눈빛은 사라지고 서늘하면서도 깊은 슬픔이 서린 눈동자가 연화를 마주합니다. 그는 품속에서 낡은 서찰 한 통을 꺼내 보여줍니다. 아지매, 내 이름은 이명훈이라 하오. 판서라는 이름은 그저 한량들이 부르던 농이었지. 나는 3년 전 임금님의 눈을 가리던 간신들의 비리를 폭로하려다 역적으로 몰려 가문이 풍비박산 난 몸이라오. 연화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의지하던 남자가 일국의 역죄인이라니. 하지만 이 판서의 다음 말이 그녀의 가슴을 때립니다. 내가 한양에 온 이유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가 아니오. 억울하게 죽어간 내 동료들의 결백을 증명할 마지막 증좌가 이 도성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지. 아짐에 위험한 일이니 여기서 헤어지는 것이 좋겠소. 이 판서가 돌아서려 할 때 이번엔 연화가 그의 손을 단단히 맞잡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자신을 구해준 이 남자를 그녀는 홀로 보낼 수 없었습니다. 선비님께서 제 판결을 뒤집어 주셨을 때 제 목숨은 이미 선비님의 것이었습니다. 제가 선비님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과부의 행색은 어디서나 의심을 덜 사는 법이니까요. 두 사람은 이 판서의 가문을 몰락시켰던 장본인 영의정 김대감의 저택 근처에 잠입합니다. 비밀 증좌는 김대감이 애지중지하는 서가 속 가짜 불상 안에 숨겨져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상태였죠. 연화는 보따리 장수로 변장하여 김대감 댁 뒷문으로 접근합니다. 댁내 마님께서 주문하신 최고급 분이 왔습니다요. 경계가 삼엄했으나 연화의 차분하고 단아한 말씨의 하인들은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줍니다. 연화가 안채의 시선을 끄는 동안 이 판서는 그림자처럼 담을 넘어 서재로 잠입합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일까요? 서재에서 증좌를 찾아 나오던 이 판서가 순찰하던 호위무사들에게 포위되고 맙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김대감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나타납니다. 이명훈이 제 발로 죽으러 왔구나. 여봐라, 당장 이놈의 목을 쳐라. 절체절명의 순간 안채에서 달려온 연화가 가로막고 섭니다. 그녀의 손에는 놀랍게도 김대감의 어린 손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손자의 목에 연화의 비녀가 겨눠져 있었죠. 멈추십시오. 대감의 가문을 이을 귀한 손주의 목숨이 소중하다면 당장 칼을 거두십시오. 김대감은 코방귀를 꿰입니다. 감히 천한 계집이 협박질이냐? 내 손주를 해치면 너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때 연화가 김대감의 귀에 들릴 듯 말 듯 하지만 뼈를 찌르는 그 한마디를 던집니다. 대감, 제가 쥐고 있는 것은 손주의 목숨뿐만이 아닙니다. 대감께서 3년 전 임금님의 옥새를 도용하여 작성한 진짜 밀서가 이미 제 보따리 안에 담겨
지금 이 순간 대궐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를 죽이신다면 대감의 손주는 살겠지만 대감의 구족은 멸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밀서는 이 판서가 방금 서재에서 찾은 것이었지만 연화는 이를 미리 빼돌려 보낸 것처럼 거짓을 고한 것입니다. 김대감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립니다. 자신의 치부가 이미 대궐로 향하고 있다는 말에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합니다. 김대감은 결국 칼을 거두라 명합니다. 이 판서와 연화는 그 틈을 타 무사히 저택을 빠져나옵니다. 사실 밀서는 대궐로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판서의 품속에 고스란히 있었죠. 연화의 기막힌 거짓말이 다시 한번 시간을 벌어준 것입니다. 도성을 빠져나와 흐르는 한강 물줄기를 바라보며 이 판서가 허허롭게 웃습니다. 아지매, 내 평생 수많은 선비를 만났으나 아지매처럼 담대하고 기막힌 거짓말을 하는 이는 처음 보았소. 연화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답합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살리는 법을 선비님께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후 이 판서는 밀서를 가지고 직접 임금님을 대면하여 가문의 명예를 회복합니다. 하지만 그는 높은 벼슬자리를 마다하고 다시 초야로 내려옵니다. 그의 곁에는 더 이상 흰 소복이 아닌 연분홍 저고리를 입은 연화가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전국을 유람하며 억울한 사연을 가진 백성들을 위해 기막힌 한마디로 세상을 바로잡는 야담가 부부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어떠셨나요? 억울한 누명을 지혜로 이겨내고 서글픈 운명을 사랑으로 바꾼 두 사람의 이야기.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꼬방 야담 재밌게 들으셨나요? 조선의 기막힌 야담 다음 편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